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핀테크와 프롭테크의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연계 핀테크 온라인 세미나 진행 사회를 맡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최승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하여 주신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 글로벌 핀테크 진흥센터 권기룡 이사장님, 그리고 핀테크 업계 관계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핀테크와 프롭테크의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약 1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간 일정상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웨비나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작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해외 쪽도 좀 많이 했고 지역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기룡 이사님은 또 이제 두 번째 뵙고, 뭐 여기 또 우리 김섭 사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뵀지만, 또 이번에 또 이제 강신영 대표님, 권영진 이사님, 강태현 변호사님은 또 처음 이렇게 또 화상으로 여기 뵈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때까지 한 거하고 좀 틀린 측면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핀텍 쪽에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는 분야별로, 뭐 금융 쪽의 분야별로, 뭐 우리 은행 같은 뱅킹 같으면 이제 뭐 간편 결제 송금 대출, 그럼 간편 결제, 간편 송금, 간편 대출, 뭐 캐피털 마켓 같으면 이제 뭐 브로커리지도 있고 운용도 있고 또 조달 쪽에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이렇게 뭐 보험 쪽에 이제 손보, 또 생보, 인슈테크 이렇게 이제 쭉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 들어와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28개가 이제 지정이 되고 8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나 이 사업이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가는 쪽이고,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다 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핀텍 업체 또 빅텍들도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분야 중에서, 근데 이제 금융하고 뭐 요새 보니까 무슨 뭐 게임하고도 뭐 신한은행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헬스케어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유통도 들어올 것 같고 이러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분야가 저는 부동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개인 자산,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개인분들의 한 80%, 90% 가까이 온 그 자산이 부동산 내지는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쪽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때까지 사실 부동산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의 최고봉 아니겠어요? 아날로그의 최고봉인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부동산도 디지털화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 쪽, 부동산 금융 쪽은 이제 뭐 이게 이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P2P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실물 부동산 쪽이라든지 그 다른 이거 갖다가 또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쪽은 사실 디지털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왔고, 앞으로 이게 이제 금융과 연결돼서 부동산 전체적인 어떤 식으로 바꿀지, 이게 지금 큰 그림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막 이렇게 나온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부동산은 이제 오늘 아마 이제 많은 주제 저기 관련이 돼 있겠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이게 뭐 위변조가 되거나 이게 뭐 좀 그런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 쪽하고, 블록체인이 요새 많이 이제 또 뭐 활성화되고 있지만, 또 부동산 쪽이 열리게 되면 더 많은 그런 활성화 내지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술 이런 쪽에 많이 좋은 그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뭐 좀 그 관심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또 토론 때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를 좀 기대하고요. 저희 이제 그 핀텍 지원 센터는 지금 조금 바빠요.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저희가 또 3회째 그 핀텍 박람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첫 번째 했는데 올해 또 온라인 두 번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협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이 웨비나 또 우리 발표하시는 분, 토론하시는 분, 또 이렇게 오디언스 들어오시는 분들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좋은 뭐 사업이면 굉장히 또 사업 잘 되시고 또 뭐 하는 일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또 허기로 이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다음은 글로벌 핀테크 산업진흥센터 권기룡 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핀테크 산업진흥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기룡입니다.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핀테크와 프로테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그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과 또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강태헌 변호사님, 김우섭 대표님, 장원태 대표님, 강신영 대표님과 이기민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핀테크 기업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그 우리 정유신 이사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특히 이제 핀테크 분야 중에 뭐 부동산 관련되는 쪽으로 이렇게 오늘 그 세미나 주제로 하시려고 하는 거 본데 하여튼 이런 핀테크 산업 중에서도 그 프로테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또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동산 관련되는 그런 것이 다 융합되어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서 자기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스타트업들도 기술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 확장형 산업군에서 기민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는 기업들과 시장 전망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의미 있고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글로벌 핀테크 산업진흥센터는 그 부산 지역의 핀테크 기반의 금융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문형 금융단지 내에 지금 현재 45개의 스타트업들을 유치를 해서 집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기업 성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 핀테크 센터가 지원 및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비, 일자리 지원, IT 교육, 데이터 제공, 컨설팅, 멘토링 등의 기업 성장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난 1년간 근무 직원 수가 130% 성장하는 그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글로벌 핀테크 산업진흥센터는 그 핀테크 기업의 빠른 성장을 통해서 부산 금융 중심지의 발전과 전국적인 핀테크 인프라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와 우리 부산에 있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진흥센터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국내의 그 핀테크 기업들이 또 핀테크 산업이 중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에 핀테크 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웨비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핀테크 관련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이사장님 인사 말씀과 환영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한결 강태현 변호사님께서 부동산 등기 AI 권리 분석을 위한 부동산 정보 제공 혁신의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저희 법무법인이 이제 2018년 초반부터 이 부동산 등기부를 자동으로 열람하고 이제 분석하는 솔루션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IT는 SK가 그 SK CNC, SK CNC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휴 사업, 뭐 공동 사업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동산 등기를 처음에는 이제 하나하나의 등기부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좀 벌크로 다수의 등기부를 좀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도 좀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에 핀테크 지원센터의 웨비나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최승재 대리님, 저 네, 화면 공유해가지고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발표할까요? 그게 네, 낫겠죠? 네, 그렇게 예, 예, 해주십시오.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미 권한이 부여돼 있었네요. 예. 네,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공유 아, 다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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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이게 저희가 사실 저희 부동산 등기 AI 권리 분석을 국토부가 채택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써보시라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아직 국토부가 워낙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협의가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좀 중단돼 있는데 뭐 LH공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다시 좀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서는 이제 국토부에 제출했던 소개서하고 거의 같고요. 그 제목만 좀 바꿨습니다. 핀테크 온라인 세미나를 바꿨고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 등기 권리 분석을 개발한 거는 2018년 2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2019년 9월 그러니까 한 1년 7개월 정도 개발을 하고 이 D 플랫폼의 그 유료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D 플랫폼은 다방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지금 한 월 한 6,500에서 7,000 사이 좀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부터는 이제 P 플랫폼의 유료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P 플랫폼은 이제 피터팬이라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주로 일반 건물 중심으로 해서 한 월 3,500에서 4,000건 정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융회사들이 담보물에 대해서 사후 관리할 때 이 권리 분석을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금융권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개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최근 이제 LH공사 사건 조사하는 이제 전수조사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 컨택이 돼가지고 이 권리 분석 결과를 이제 경기도에 공급해서 경기도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고발도 하시고 또뭐 수사 의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14,000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엑셀 파일 형태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뭐 서비스 구성은 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자동으로 열람하고 테이블에서 3번 정제를 거친 다음에 보고서를 내는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거를 보면서 한 글자라도 모르면 일단 고의적으로 에러를 내고 있고요. 예, 다 컴퓨터가 이해한다는 이해가 되면 그때 이제 일단 보고서 표지 부분에서는 어떤 뭐 제한 사유나 제한 권리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등기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주요 등기 사항 요약만 엑셀에 내려가지고 공급하는 업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아시스라는 뭐 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질적으로 다른 게 등기부 본문을 다 보고요. 그리고 특히 집합건물의 대지권 표제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별도 등기가 있거나 또는 대지권이 아예 없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게 의뢰인들한테 노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별도 등기가 있거나 뭐 근저당권, 지상권, 뭐 가처분 같은 것 이렇게 제한이 있을 때 이 변호사 커멘트라는 것도 자동으로 생성해서 보내드리고요. 이 커멘트는 뭐 예를 들어서
별도 등기가 무엇인가요? 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한 90% 이상은 같은 문구가 나가고요. 그 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코멘트들은 다른 제한 사유의 존재 여부 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대장과 등기부도 비교해 가지고요. 동호수가 다를 경우 또는 이 건물의 용도가 죽어가는 용도가 아닌 경우 뭐 이런 것들 코멘트를 이 노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 문제는 이제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배제권 이 부분에 직결되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수준은 집합건물 주택은 한 그러니까 97.5% 그러니까 등기부 1000개를 돌리면 975개는 저희가 분석해드리고요. 일반 건물 주택은 84.5%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낮냐면은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간의 권리 관계가 완전히 같은 경우만 저희가 보고서를 내고 있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단 보고서는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경우에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은 이 권리 관계가 다르게 되면은 이 보고서가 2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도청에 공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좀 3월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농지는 등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농지는 등기가 좀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또 그 기획부동산들 문제 때문에 공유주분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100만 70분에 뭐 100만 70분에 뭐 3거래 막 그래서 등기부 하나가 뭐 보통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분석 성공률을 한 91% 맞춰서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처음엔 좀 낮았고요. 지금 93에서 4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등기부를 가지고 이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최승재 대리님 혹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일단 이 부동산 소비자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빈곤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중개거래도 뿐만 아니라 중개거래의 경우에도 뭐 공인중개사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직거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좀 약간 간과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부동산 소비지에 대한 정보가 지연된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계약 체결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막 방문했을 때 그때 등기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등기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뒤로 바꿔버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 공공 채널 또는 민간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주택에 관한 권리 분석은 범국민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보려는 좀 의지를 갖고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제약은 지금 등기관람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면 물건 주소만 입력하면 이 권리 분석 결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돼서 뭔가 부동산 정보 제공이 그 시점이 앞선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결국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돼서 이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자리를 잡으면 뭐 종이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계약 증빙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금융이나 등기로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IT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훨씬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전자계약 활성화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 건데 기본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에 소비자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인입되는 시점이 너무 늦다. 그걸 앞으로 당겨야 된다. 그리고 개개인이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나 매수인 이런 분들이 입력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거의 30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권리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자계약서를 구성할 때 사실 매수인의 성명하고 이 금액만 입력하면은 나머지는 다 생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등기부에 현재 있는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뭐 가압 이런 것들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거래할지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할지만 결정해 주시면은 특약도 자동으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입력 항목이 지금 3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적게는 20가지 또는 많게는 22가지를 자동으로 입력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 페이지는 그냥 백업 화면이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 부동산 등기 권리 분석을 사용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보충 설명인데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신탁부동산이나 아니면 깡통부동산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위탁자들이 자기가 마치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막 임대하고 다니다가 다수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고, 깡통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로 대학가 원룸 같은 곳에서 사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냐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나 임대차 정보 제공,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데 IT로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자기가 떼봐야 되거든요. 물론 임대차 정보 제공은 법원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보만으로 부족하고 전입세대 열람과 결합되어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로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장 찍을 때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이미 돈을 태웠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을 굳이 할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전자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기 전입세대 열람 단추를 국토부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자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죠. 즉시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계약금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그 임차인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됐던 거와 달리 왜 이렇게 임차인이 전입돼 있는 게 많아, 또는 집주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전입돼 있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취하면은 주로 없는 사람들이 다수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노텍 김우섭 대표님께서 프롭테크의 현재와 미래의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피노텍 김우섭입니다. 우선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뭐 좀 전에 변호사님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고, 저희는 대신 대출 영역으로 좀 좁혀서 향후에 대법원이 갖고 있는 등기소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점이나 단점이 생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롭테크의 현재와 미래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주요 저희 피노텍이 프롭테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사실은 이제 전자등기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엔진을 은행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등기 시스템이라고 부동산 권리 설정 자동 연계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은행에 저희가 이제 보급을 했고요. 그거를 ASP 방식으로 저희 서버에서 전처리를 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약 60% 금융기관이 저희 전자등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의 최대 장점은 사실 신용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대부분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담보대출은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에이전트인 변호사나 법무사님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또 그에 관련돼서 제반 6종에서 7종 정도 서류를 은행에 가져가야 되는 불편, 그 다음에 처리 시간이 빨라도 몇 시간 정도
뭐 속된 말로 급행 처리에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길게는 2, 3일 정도 걸려야 권리 설정이 된 뒤에 담보대출이 실현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선 한 7, 8년 전에 요 전자등기 시스템을 은행의 ASP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현재 은행의 방문 또는 비방문 고객이 담보대출을 약 30분 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급을 했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신용대출은 구현하고 있는 그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이쪽 은행의 대출을 싼 은행으로 옮기는 거를 비즈니스를 설계해서 저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도 받았고요. 그래서 싼 이자로 서비스, 즉 이자를 싼 이자로 옮기는데 특히 담보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것을 지금 은행들하고 협의를 중에 있고, 정부가 연초에 대환대출 전체를 이제 10월 달부터 신용하고 담보대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 시스템을 장착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설계 또는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 특히 담보대출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건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 신용대출을 합쳐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데서만 약 2,200조 정도를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중에 금융기관에서 받고 있는 담보대출이 약 8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규로 1년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사람들만 약 평균 7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이분들이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개사를 끼고 집을 사는 그 프로세스 안에 대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 대출 과정 안에 이제 또 전자약정도 해야 되고 뭐 권리 설정도 해야 되는 하는 작업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고객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걸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핀테크 중에 이 부동산 관련된 테크는 굉장히 향후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부분이 많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 7, 800만 명 정도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 프롭테크 데이터와 기술을 잘 활용하면 약 소액의 금리로 한 0.23% 정도를 낮춘 금리로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용대출은 뭐 1%, 2%만 옮길 수 있는데 담보대출은 0.1% 옮겨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나요? 하는데 그게 정말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대출 금액 자체가 이거는 평균 8,8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0.1%를 옮기는 게 신용대출 1% 옮기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롭테크 사업의 주요 시장 배경 중에 담보대출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또 추가적인 시장이 있는 게 이제 소액으로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액담보대출은 은행이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한 500에서 1,000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법무사 또는 이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 받아도 법무사 수수료를 약 10만 원 정도 내야 되니까 2% 정도는 그냥 초기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대출 받는 분들은 급히 빨리 조기에 상환할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 기간이 뭐 몇 시간, 짧아도 몇 시간, 그다음 길게는 2박 3일 걸리는 그 500만 원 대출을 담보대출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금융기관들도 상품화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자기가 집도 있고 집에 담보 여력도 있고 또는 빌라라든가 몇 억에 샀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안 해주는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 신용대출이나 카드사의 카드 서비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자등기 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이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건데요. 정부에서 계속 중금리 대출을 좀 저금리로 옮길, 고금리를 중금리로 낮추고 중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는 작업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소액담보대출을 실현하면 약 15분에서 20분 만에 기존 신용대출보다는 상당히 저금리의 대출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은행에 방문 없이. 그런 시장이 상당히 향후에 2, 3년 동안 그 큰 시장으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각 금융기관에 이 부분 관련된 영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미래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쭉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확장 서비스들을 만들면 굉장히 이 국민경제 편익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는 일이 사실은 잘 없어요. 평상시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일이 있겠습니까? 집을 사거나 매매 또는 뭐 대출을 받을 때인데 그 본인이 또 떼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뛴다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서너 번 정도 뛰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산화도 돼 있고 굉장히 빅데이터인데 불구하고 처음에 이걸 개발할 때 데이터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업을 한 7, 8년 한 결과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 데이터를 데이터 가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인공지능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굉장히 그 호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저희는 주로 대출 관련된 비즈니스다 보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대출 측면에서 사실은 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데이터를 잘 축출하면 저금리 또는 좋은 금리 상품을 연결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문제점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2024년 5년쯤에 미래등기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것을 좀 많은 제안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슈로 이 프롭테크가 얼만큼 금융에도 기여를 하지만 뭐 대출이라든가 이전할 때 편리성, 그 다음에 사기 방지 이런 데도 많이 쓰이지만, 실례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조금 사례를 설명드려 보면, 저희가 한 4, 5년 전쯤에 미얀마에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미얀마에 전체 전자등기를 도입하는 거를 조금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그 대법원의 전자등기 시스템을 구축한 중견업체하고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서 갔는데, 미얀마가 자금 지원은 예를 들면 월드뱅크 쪽에서 받아서 은행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하기로 했다가 한 3, 4개월 정도 진행 뒤에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안 한다 하고 저희한테 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이유를 그때 제가 요로로에 물어봤더니, 이 미얀마의 특정 세력이 미얀마 토지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토지 만약에 저걸 전산화해서 막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등기부등본 뛸 때마다 특정인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수천만 명의 국민이 일정 부분 사실은 이렇게 분배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정 기관, 특정인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전산화를 아예 포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미얀마가 굉장히 향후에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유혈 폭동도 나고 뭐 군부가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LH 공사 사건을 그 사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H 공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일어났던 문제들, 그러니까 먼저 선 정보를 통해서 토지를 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전자등기 데이터 측면에서 검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전자등기 돼 있는 DB만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개발할 택지의 선정뿐만 아니라 선정할 때 이 토지가 적정하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불공정한 정보를 통해서 이 토지를 획득했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롭테크를 통해서 사회정의 구현할 부분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대학이나 특별 강의 같은 데 가서 늘 하는 말씀인데, 이 프롭테크의 기본은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 쪽으로 규혈될 것이다. 왜냐하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사실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제 강연이 핀테크와 프롭테크 결합 미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부분 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84학번 세대인데요. 대부분 뭐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는 행복하고 가정이 집이 커지고 차가 큰 차를 타면 행복한 그런 세대를 산 거죠. GNP가 늘어야 되고 OECD 국가의 순위가 몇이고 무역 거래량은 얼마고. 그런데 4, 5년 전부터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도래되면서 저희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기준에는 소득을 증대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삶의 비용 전체를 줄이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벌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기술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급격히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금융상품을 금융기관 입장에서 고금리로 많이 파는 그런 시대가 끝났고 비대면으로 저금리 상품을 적정한 소비자한테 낮게 공급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측면이 산업 주체들이 아닌 산업 소비자들한테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프롭테크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데이터 또는 이런 부분을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데이터를 효율화를 통해서 거래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소유를 분산시키는 이런 데다가 써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또는 과학기술정통부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정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 부처의 이름을 조금은 저는 좀 개선 또는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인공지능 부처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 이러면 금융위원회에다가 금융데이터부 또는 과학기술정통부를 데이터 인공지능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어떤 네이밍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비용을 감소해서 전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을 향후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은 비브릭 권용진 이사님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롭테크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브릭에서 전략이사를 맡고 있는 권용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 프롭테크인데,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펀드를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유동화를 하는 부동산 집합 투자를 집합 투자 펀드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형 토큰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어떤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선 부분이 자산 유동화의 방향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오늘 핀테크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핀테크로 출발을 했었고요. 원래 블록체인 쪽은 아니었고 저는 인공지능을 공부했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퀀트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외환 쪽에서 주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비브릭이라는 곳은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술품이나 이제 럭셔리들을 많이 거래하고 유동화하는 사업을 했었고 현재 이제 집중하는 곳은 오늘의 주제와 비슷한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5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부동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유동화하는 것을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과 DS 네트워크스 자산운용 그리고 세종텔레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특구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희 사업 자체가 이제 세 가지 형을 사일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산 분할을 하는 쪽에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쪽,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소유 증명이 가능토록 하는 것. 이게 사실 분할 소유를 하는 거는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예를 들어 저작권을 분할 소유하고 있는 뮤직하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동구매를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자체가 분할 소유를 가능하게는 하는데요.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분할 소유되고 자체가 어떤 회사에 종속되어 있고 그게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누군가가 어떤 회사가 통째로 매입을 하고 그 부동산의 일부를 나누어줘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법적인 그 소유권 증명 그게 없고요. 근거가 없고요. 뭐 이런 것들 뭐 등기 프로세스가 따로 있거나 뭐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소유 증명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고, 이 소유 증명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으로 해도 된다라는 특례를 받은 게 저희가 받은 특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자산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거 자체가 이제 자산관리 플랫폼이나 자산관리 펀드로서 뭐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가 되게 되고, 이런 한 서클이 다 돌면 결국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주고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원래 했던 것들, 뭐 미술품이나 요즘에는 이제 스니커즈, 아트토이 같은 것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플랫폼이 이제 스탁 오브 띵즈라는 플랫폼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부동산 플랫폼도 함께 올해 10월 정도부터 얹어져서 이제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비슷한 서비스인 카사라는 서비스는 이미 운용을 하고 있고 강남에 건물을 유동화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뭐 심지어 P2P 대출도 이제 여러 유동화가 되어서 운용이 되는 게 결국 자산 유동화의 방향이라고 보고, 결국에 뭐 이런 운동들, 뭐 핀테크의 기본적인 기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편하게 그렇지만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국에는 핀테크와 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유동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된 이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성 자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부동산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에 95% 이상, 96.7%가 사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공모 펀드는 굉장히 적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하거나 어떠한 환매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잘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뭐 유동성도 낮고 거래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 대비 수익성이 없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모형 펀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너무 과도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뭐 공모로 모일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보다는 사모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 자체가 결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접근성을 떨어뜨리면서 유동화가 덜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게 이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인데요. 현재 이제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2년간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동안 이제 실증 프로세스를 겪어서 이제 별 사고 없이 운용이 된다라는 면은 이제 입법이 되거나 혹은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 블록체인 기반 집합 투자라는 거는 결국 예탁결제원을 대체하자는 어떤 의미와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결국 펀드가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판매되었고 수익 배분을 해준다라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펀드의 이제 좌수를 트래킹을 하고 이거에 대한 수익을 분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탁결제원을 대체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이 특례 사항들인데요. 뭐 이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번째인 환매 금지형 펀드의 황금성 보장 방법인데요. 결국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형 펀드는 환매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런 공모형 펀드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환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결국 상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펀드를 이제 매수하고 이제 매도를 하는 행위에서 이제 환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거래소의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공모형 펀드의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하거나 혹은 뭐 지정하는 플랫폼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환매가 된 걸로 포함을 하겠다라는 특례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블록체인 자체의 거래 플랫폼 자체가 이제 금융사업으로 인정을 일단 임시로 받았다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이슈가 되었던 게 블록체인은 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오프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바깥에서 관리를 하여서 이제 파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실증 특례 사항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펀드를 유동화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부동산의 매물을 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사서 이제 P2P로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현재 이 시스템 상황에서는 이제 듀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뒤에 장표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블록체인으로도 트래킹을 하고 이 펀드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식인 데이터베이스로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매칭을 하면서 2년 동안 유지를 해보고 큰 이슈가 없다면 이제 한쪽을,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DB 방식을 이제 디프리시에이트 하는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뭐 카사코리아라는 곳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카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신탁의 을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펀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처분 신탁의 그 증서로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펀드를 와 시스템과 똑같은 형태이고요. 그 중에 이제 트랜잭션만 이제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뭐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들어가니까 제일 좋은 점은 이제 투명성이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거는 펀드뿐만 아니라 물류에도 항상 있는 이슈인데, 그 1차적인 소위 말하는 도매까지는 이제 펀드 판매사가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증권사에다가 이제 뭐 100주가 배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펀드들이 어디서 어떻게 판매가 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환매가 되었는지는 트래킹이 어렵습니다. 마치 저희가 뭐 맥주를 쫙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맥주가 도매상에서 몇 개 갔는지는 알지만 결국 소매상에서 몇 병씩 팔렸는지 알기는 맥주 회사가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랑 비슷한데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끝까지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투명하고 뭐 관리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임 사태나 이런 것처럼 이 펀드에 이제 이 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내 펀드가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를 다 일반 투자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의성이나 상품성 이런 거는 결국에는 펀드가 예탁 결제원이 아닌 블록체인을 통해서 움직인다면 물론 KYC, AML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서로서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 말은 결국에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편의성이나 상품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형태 자체가 결국 펀드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것에 패깅이 되는 토큰을 발행을 하고 이 토큰 자체가 이제 각자의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월렛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결국에는 뭐 실제 암호화폐 움직임과 거의 흡사를 한데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각 은행 계좌, 현재는 이제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은행에 뭐 A라는 사람의 계좌에 붙어 있는 월렛이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확실하고 이제 일반 뭐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좀 다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금융기관에 주는 뭐 이 사업의 가장 혁신적인 포인트는 결국 이게 뭐 사실 뭐 프롭테크에 대한 이야기지만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결국 어떠한 종류의 펀드든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낮은 어떤 상품들, 대표적인 게 이제 아트 펀드가 있는데요. 아트 펀드들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연수익률이 뭐 평균 5%에서 8%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것들이 이제 펀드로 운영해서 5년에서 7년 정도의 펀드 설정을 하면 이게 이제 7년 차에 이 그린 가격이 갑자기 30%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펀드의 만기일이 다가올 때 일부러 바이어들이 가격을 소위 말하는 후려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펀드를 복무하고 연장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더욱 공모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기 어려운 건데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 생긴다면 이제 그 유동화의 니즈나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펀드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뭐 앞으로 핀테크 전문 특허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특허만 모아놓은 뭐 어떤 펀드라던가 뭐 앞으로 역주행할 것 같은 AI 역주행할 것 같은 음악들을 모아놓은 펀드라던가 뭐 이런 재밌는 펀드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현재 시스템의 부탁드립니다. 뷰인데요. 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장인데요. 이 펀드 이번 실증 기간 동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듀얼로 움직여서 블록체인과 일반 그 금융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을 함께 이제 온보딩 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더 재무 컨설팅 강신영 대표님께서 프롭테크 핀테크 스타트업 사업 모델을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더 재무 컨설팅의 강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제가 직접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 외에 지금 프롭테크 서비스를 제가 또 만들어서 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2017년부터 지금의 오픈 뱅킹의 전신인 오픈 API를 통해서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또 24가지의 금융 계산이 가능한 금융 계산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이랑 금융이랑 좀 엮어먹으면 어떨까, 융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복부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부인 서비스는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재작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작년에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 다운로드 2만 건, 누적 사용자 한 2만 7천 명, 그리고 부동산 보유 개수가 한 11,000건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관리에 복잡함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원룸 건물 통째로 갖고 계신 분들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임대료 입금 여부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6.17, 710, 84 대책 등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너무 많이 이제 내므로 인해서 세금의 계산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다주택자나 이런 임대사업자분들의 문제를 저희가 차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타켓은 일단은 저희는 좀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는 좁고 깊은 타켓을 저희는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자 47만 명,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 임대사업자 24만 명,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만 명, 그리고 부동산 카페 1위 네이버 카페에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활동하는 이제 회원수 140명, 이렇게 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는 타깃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금융이랑 부동산을 저희가 이제 융합했는데, 아파트를 주식처럼 안내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일정 관리, 여기에 저희 월세 입금도 제가 이제 오픈뱅킹 해봤기 때문에 임대료 입금 여부를 저희가 금융결제망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계산기,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일정이나 알림 기능들을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저희 서비스 화면인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주식 종목처럼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를 누르게 되면 이 아파트의 대출이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언제인지 등등에 대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7월 달, 9월 달에는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12월 달에는 종부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전세 3개월 전에 전세 연장할 건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건지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가 약속한 날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등 이런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일정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해주고요.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대출이나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등등 다양한 비용이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9가지 세금 계산을 직접 다 안에 넣어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7월 달에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12월 달 종부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계산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스타트업들과 차별성이라고 하면, 저희는 계산기에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값에 디테일하게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입금 내역, 그리고 일정 관리, 그리고 나의 아파트에 대한 물건 관리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특별하게 좀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세금 부분, 이제 투자 쪽에서 이제 돈을 버는 게 공격수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희는 방어 쪽 세금을 결세하고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는 그런 세금 부분으로 저희는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세무사 자문이나 양도세 간편 신고서 출력이나 등기부 열람, 그리고 월세 입금 내역, 세무사 자문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게 보다 원활한 부동산 관리를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더 확대가 되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필요한 대출 상담사라든지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법무사 등등을 저희 플랫폼에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마케팅은 지금도 저희가 코엑스에 와 있는데요. 트렌드쇼라든지 머니쇼 같은 부동산 돈과 관련된 전시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마케팅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등을 현재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8개월간의 성과가 현재 다운로드가 22,000건, 누적 사용자가 27,000명, 그리고 현재 등록한 보유 부동산 개수가 한 11,000개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점은 강신영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고 언제 샀고 조정 지역인지 아닌지 단독명인지 공동명인지 개인명인지 법인명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다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타겟으로는 3주택 이상자, 다주택자들을 먼저 타겟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까지 임대 사업자로 확대를 할 것이고요. 3단계로는 우리나라는 3주택자가 47만 명인데요. 2주택자로 내려가면 2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자까지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 그 후에는 저희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CRM을 만들어서 추후에 연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이제 팀원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긴밀하게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올해는 이제 10만 다운로드가 목표이고요. 그리고 유료 모델, 그리고 플랫폼으로 확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관리 서비스로는 저희가 1위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부인은 수많은 부동산 앱 중에서 넘버원은 아니겠지만 투자자들에겐 온리원이 서비스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지원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핀테크 확산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총 8가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사업인데요. 총 4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사업은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테스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테스트 환경입니다. 올 6월 오픈을 목표로 지금 구축 중입니다. 테스트베드 책임 보험료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대리인 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50% 수준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베드 신청 초안 작성, 특례사항 검토 등 테스트베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 및 컨설팅을 상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총 5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 간 기술 교류를 위해 매년 12월에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큐브는 프론트원 내 핀테크 기업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특화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2021년 현재 25개 기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비 창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핀테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방 확산 및 지방 소재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입니다. 인사 말씀에서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드렸듯이 올해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특히 5월, 11월 두 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혁신 모델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지정 기업 또는 오픈뱅킹을 대상으로 기업 보안 점검 및 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핀테크 해외 진출 지원은 해외 진출 컨설팅, 해외 진출 조사 연구, 해외 진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올해 통번역존을 오픈해서 핀테크 기업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 일자리 매칭 존을 운영하여 핀테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클라우드 비용 지원과 이관 구축 및 보안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인턴십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핀테크 포털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연사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발표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1시간 한 10분 정도 지났네요. 네, 그래서 뭐 원래 계획대로 되는 법은 잘 없으니까 좋은 발표 다 감사드리고요. 그 오디언스 쪽에서도 뭐 지금 질문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있으면 저희가 또 그 같이 쉐어하기로 하고 발표를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 뭐 김 대표님, 강신영 대표님, 권영진 이사님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얘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아까 김우섭 우리 사람들 얘기 주셨지만은 부동산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디지털화가 되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래에서도 이제 그런 쪽이 쓰이고 또 가격 뭐 지금 오늘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하여간 우리가 가격 산정하는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포함해서 또 그 블록체인 쪽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AR 같은 걸활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이 포함해서 좀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먼저 제일 처음 발표하신 우리 강태현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부동산 등기를 이게 지금 데이터로 다 이게 모으셔가지고 지금 뭐 AI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겠죠?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룰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룰 베이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누구한테 뭐 좀 요청 받아가지고 데이터 갖다 분석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저희가 누가 의뢰받아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지금 개발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아까 지금 우리 김우섭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뭐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데이터가 많이 확보돼 있으면 사실 이제 거기에 뭐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점점 강한 그 AI 기술들이 나오니까 뭐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어떤 그런 그 서비스 나올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가 뭐 데이터 갖다 우리가 얻는다든지 할 때 어떤 좀 제약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갖다 모았다 하더라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분석하기 용이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에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뭐 지금 또 그 법무부 한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셔갖고 지금 분석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일단 저희가 그 권리 분석을 개발하는 관점에서는요, 이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그 등기 기재례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등기의 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먼저 쭉 개발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다방에서 베타 서비스를 하고 피터팬에서 베타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특이한 등기들을 계속 이제 보면서 제가 직접 보는 거지. 제가 직접 보면서, 왜냐면 특이한 등기가 나오면 고의적인 에러로 떨구게 돼 있거든요. 고의 에러로 떨구는 걸 보고 이건 정상적인 등기야. 그러면 이 문구 패턴은 앞으로는 그냥 통과시켜. 또 이 문구 패턴은 안 돼. 이건 계속 에러로 잔존시켜. 또는 등기의 오류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뭐 데이터를 모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지금 한 달에 다방 피터팬이 한 달에 한 10,000건 정도씩 합쳐서 한 15,000건 정도씩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도청에 이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세트를 납품하면서 농지도 한 15,000필지 정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쩌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봅니다. 네. 김우석 대표님, 네, 이게 뭐 저도 약간 좀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뭐 우리 쪽 부동산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네, 우리 개인들이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네. 이 부동산 데이터라든지 이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부동산 데이터가 예컨대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그죠?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아주 그 대명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럼 사실 데이터 갖다 모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으는데 무슨 지금 지장이 있는 건지. 지장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법적인 제약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일단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상 등기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 차이 아까 그 강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첫째, 이게 국토부 소관이면 약간 또 쉽습니다. 근데 이게 소유권하고 관계되니까 대법원이 이걸 관장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등기 시스템을 최초에 개발할 때도 이게 이제 대법원 관점에서 개발이 된 거죠. 이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나중에 사용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개발을 한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 있던 등기를 일단 DB와 전산으로 비대면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죠. 전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출하거나 하는데 대법원의 승인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경기도에 내에 있는 개발 택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DB를 자유롭게 접근해서 소유자는 빼지만 예를 들면 필요한 목적으로 DB를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 등기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는 데이터를 등기부 등본을 700원씩 주고 떼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뗀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미래 등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설계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돼야 또 아까 예를 들면 그 권이사님 말씀하신 집합 등기나 그런 합유 등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소액 그 투자자들을 등기화시키는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에 당장 정부의 이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재설계 또는 확장성을 가지고 좀 만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뭐 변호사님, 권이사님 이런 아까 복부인 하시는 이런 분들 뵙고 제가 굉장히 희망이 생겼죠.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대출에 필요한 전자등기를 했지만 이 전자등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사장님 말씀하신,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이 DB만 잘 활용해도 대략 같은 아파트의 어떤 가격 변화 또는 소유권, 그다음에 어떤 은행들이 대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잘 활용해도 소비자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어디가 이사가 많이 되는지, 어디가 대출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돼 있어서
저희가 2-3년 준비 잘 하면 짧게는 뭐 내년 하반기나 후년쯤에는 이런 DB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보비대칭이 이렇게 좀 심하게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개인 자산의 80~90%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 소유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그런 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걸로 보이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 좀 이렇게 그 개인을 갖다 정보를 갖다 보호할 수 있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잘 좀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의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이쪽 시장이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열람했을 때 그 사람의 신상이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그게 반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동 몇 호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법원이 그거는 오픈 방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집을 사고 싶어 또는 그 아파트의 몇 동이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미 정보 데이터 오픈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교식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특정 아파트나 특정 집원, 특정 법인의 대표자 정보는 다 볼 수 있지만 그 업종 유형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DB는 DB화돼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예. 이를테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아날로그 살 때는 이제 그런 거에도 별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예. 누군가가 이거 갖다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뭐 그럼 싹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이를테면 그러면 그런 이슈가 아까 미얀마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뭐 오늘의 이슈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런 그 각도에서 그 지금 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의 제약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좀 있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예. 그 저희가 아까 다시 사업을 이게 신사업이니까 아마 여기 오늘 발표하시는 뭐 이사님들 대표님들도 변호사님들 그런 말씀까지 다 안 드렸을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700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등기를 열람해서 정리해 줄 생각들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건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는 거죠.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만약에 토지가 1억 건이다 해서 전국의 토지를 다 데이터를 비싼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국토부, 국세청, 대법원이 조금 합심을 머리를 맞대서 DB화하면 저는 분명히 사업적이나 국민 편익에 굉장히 큰 DB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 포맷이나 이런 것도 통이 잘 안 된 거죠, 그죠?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굉장히 코스트네, 사회적 코스트.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쪽 이런 쪽 그 부동산 산업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하고 결합해 갖고 잘 되면 거기다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다른 산업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용 창출도 뭐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금융 쪽은 오히려 뭐 지금 뭐 P2P나 뭐 이런 쪽에 좀 문제는 있지만 그런 쪽을 일단 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프라이싱이 제대로 돼야 뭐 불필요한 버블이나 불필요한 뭐 과수요나 뭐 그냥 뭐 부동산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참 전에 한번 부동산 쪽에 어떤 얘기를 듣고서 참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좀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란 분들도 그게 무슨 소리냐 올라가면 버블이 아닌 거고 떨어지면 버블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거는 사실 좀 아프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정보가 너무나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프라이싱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고 보면 그 코스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어떻게든지 약간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프라이싱이 금융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금융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금융으로만 프라이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강신현 대표님 계시니까 예컨대 아까 실물 부동산에 우리 디지털화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 금융의 디지털화는 지금 같지만 P2P도 지금 문제가 그 프라이싱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금융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실물 부동산의 디지털화가 실시간으로 잘 연결이 돼서 그 실물 부동산의 가격을 갖다 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물적인 측면에서 바로바로 그게 매치가 되고 백업이 돼줘야
프라이싱도 제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재작년이니까 이제 뭐 다 직방에서 AR을 인수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IoT 시스템이나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주면 좀 더 하여간 그런 쪽에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경쟁적으로 나오고 지금 물론 뭐 다양하게 지금 뭐 가격 갖다가 뭐 산정할 노력들 하시지만 그렇게 되고 그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권영진 이사님 뭐 얘기하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온라인 거래소 같은 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가격 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예컨대 뭐 주택도 그렇고 오피스 빌딩도 그렇고 공실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비상장 기업 같아 갖고 전혀 제공을 안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모든 가격은 그 미래 캐시플로우 넷 프레젠트 밸류니까 어떤 가격에 사실은 온전한 옵티멀 프라이스는 예컨대 거기 렌트가 들어가 있으면 렌트가 얼마큼 들어가 있고 얼마 들어가 있고 알아야 사실 가격이 적정하게 얼마인지 아는데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아까 뭐 우리 그 실물 부동산의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예컨대 우리 지금 그 가격을 갖다 브로킹 하시는 우리 중개사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그게 매치가 되면 또는 우리 더 전문 컨설팅 하시는 그런 그 AMC 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저는 그런 쪽에서 좀 옵티멀하게 나오면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지나봐야 버블인지 아닌지 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프라이싱 이슈에서 디지털 갖다가 어떻게 좀 활용할 거냐. 그러려면 지금 데이터가 사실 모여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모여야 되잖아요. 강신현 대표님 지금 그런 쪽에서 지금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고 좀 하시는데 지금 어떤 좀 이점이 있고 이런 건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이사장님. 현재 저는 저희 방금 말씀하신 그 조건 중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국토부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거래가를 API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제 거래되면 그 다음날 바로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국토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API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를 주식처럼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5억에 샀지만 실거래가가 7억이면 2억이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API로 제공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3천만 개의 토지, 그 공동주택, 아파트 모든 동호수를 각각 그 재산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 잘 매겨놔서 그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아까 말씀하신 저기 대표님들하고 이사님들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돈 내고 받고 뭐 열람에도 돈 내고 발급할 때도 돈 내는데 이게 실은 스크래핑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스크래핑 하면은. 근데 스크래핑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그거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애매한 경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저기 김 대표님이 중요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모든 근거를 KB시세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KB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아니고 사기업인데 KB시세의 모든 대출 근거를 KB시세로 하는데 KB시세 쓰려고 하면 월 600만 원씩 500만씩 내라 그래요. 그래서 대출 저희는 좀 KB시세만 알면 DTI, DSR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KB시세를 쓰려면 너무 비싼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APR을 제공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출에 뭔가 내가 지금 DTI가 얼마지, DSR이 얼마지, 내 대출 얼마 나오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일단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KB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제공 안 해준다는 것이 좀 너무 좀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도 아이가 뭐 실거래가 갖다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시스템은 아이가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좀 말씀 주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조금 좀 나아지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네. 펀더멘탈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에서 가격을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나오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고 그래야 시장이 효율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거래되면 지금 얼마에 거래했다는 건 아는데 이놈의 주식이 도대체 얼마에 거래해야 돼야 적정한 거에 대한 그런 얘기는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 이게 얼마에 거래되는 게 적정하냐는 게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있듯이 그러면은 이 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벌고 이익을 얼마씩 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빌딩이 있으면 빌딩에 그 렌트들이 딱 들어가 있으면 임차인들이 얼마 낸다 하면 사실 그게 그 가격이거든, 그죠? 그 계속된다 하면 그게 가격이어서 뭐 집 같으면 주택 같으면 만약에 월세를 계속 얼마씩 한다 하면 얼마까지 벌 수 있다. 그 월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나오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고 실거래가 틀리면 다르면은 그게 왜 틀린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해야
이게 정책에도 뭔가 정책을 어떤 넣을 수 있고 있는 거지. 지금은 뭐 저는 하여간 수급 뭐 공급이 부족해서 그 주택가가 오른다 이런 건 저는 100% 반대예요. 그거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 돼줘야 아마 좀 새로운 그런 어프로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현준 이사님,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은 그냥 우리 블록체인 얘기만 하니까 네. 블록체인하고 핀텍 쪽에서 그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 부동산 등기 쪽 그다음에 우리 김우섭 대표님 쪽도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심하고 이렇게 우리 비대면 디지털이지만 저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고, 이쪽은 지금 우리 비브리 권영진 이사님 쪽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거래에 이제 그런 그 안전한 거래 이런 걸 갖다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쪼개고 뭐 디지털 자산으로 쪼개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블록체인으로 다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기존에 우리 리츠 같은 거 있었잖아요. 리츠, 그죠? 네. 리츠도 뭐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지만 리츠를 만들어서 결국은 상품을 해갖고 이거를 하나의 회사죠. 각각 회사 갖다가 상장을 시켜가지고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이제 펀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블록체인 하게 되면 리츠보다 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기존의 시스템은 우리가 아날로그 거래소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 거래소로 가는 게 사실은 뭐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또 당장 있는 시스템하고 또 충돌되는 것도 있고.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아날로그 시스템 그 익스체인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기존 시스템 익스체인지에 들어갈 수는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사실은 뭐 그런 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또 뭐 그 현 시스템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걸 취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짧게 더 한번. 네, 뭐 일단 그 리츠도 너무 좋은 시스템이고 많이 성장을 하였는데, 리츠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사고 파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립부터 거래, 뭐 운용 이런 것들이 일단 한 단계가 더 거쳐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 굉장히 많고 또 유동성도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가 않는 편입니다. 뭐 그냥 쉬운 예로 들어서 뭐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가진 회사를 사는 거랑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거랑 사실 직접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수익률도 직접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직접 사고 파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속도감이나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 시스템은 회사를 사고 파는 데는 훨씬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리츠의 백단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좀 더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더 속도감 있게 가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암호화폐 우리 이슈는 아니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저거죠. 뭔가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리츠도 아까 지금 뭐 회사라고 그랬지만 그냥 프로젝트 갖다가 그냥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에다 SPC에다가 양도하고 그걸 주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회사라고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렇죠. 그거 자체 갖다가 회사를 만들 보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리츠나 블록체인을 가서 하는 어떤 그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 익스체인지는 시간 제한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국내에서 맞습니다. 하고 시간에 뭐 9시부터 뭐 3시까지 4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기존에 지금 온라인 거래소 같은 뭐 이제 새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24시간 돌아가고 글로벌리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점도 되지만 관리의 이슈가 있죠. 장점도 네. 되지만 지금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감독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아주 맞습니다. 매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인비트윈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토큰 시큐리티형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시큐리티형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규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시큐리티로 들어가서 펀더멘탈이 있도록 해가지고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을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기존의 틀 내에서 어떤 시간 공간 제한 갖다 갖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좀 인비트윈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탈중앙을 가는 거는 이제 국가 시스템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처음 단계 그 나중에 가더라도 그 전에 그러면 그 인비튼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틀에 들어가면서 해서 사람들한테 다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관리 시스템이 이제 정부나 이렇게 나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한번 그 아쉬움이고. 우리 김우섭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있나 봐요. 그 마이크 꺼졌어요. 를 볼 때 아까 권 이사님 말씀 듣고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관점이 정부에서 관리 관점이라든가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들어올까 하는 관점들을 많이 쳐다보는데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까 권 이사님 하실 때 참 힘든 일을 어렵게 감사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부동산을 아주 작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블록체인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리츠는 10,000원을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 투자하는 양을 굉장히 늘리면 되지만 그건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럼 주주명부 만들고 뭐 주총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츠는 사실 중형 이상의 투자자들을 통한 부동산 업이라면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하면 예를 들면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산에 야구장을 진다 그러면 구단이 짓지 말라는 거죠. 거기 100만 명의 그 야구를 관람하는 팬들이 100만 원씩 내서 그 구단을 짓고 그걸 운영하려면 결국 블록체인, 그건 대부분 부동산하고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존의 아날로그 체제하고 문제가 부딪히니까 STO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정유신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를 접목하는 작업은 있어야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프로토콜 경제를 열려면 아주 소액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권 이사님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일단 시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또 등기 문제가 또 들어갑니다.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 제가 자꾸 드렸는데 등기를 완전히 소액 등기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미래 등기 시스템에다 다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면 센터장님 너무 잘 이해하실 텐데 쉬운 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산업 안에 블록체인을 넣으려면 협조해야 될 부서나 학계가 10개가 넘습니다. 아날로그들은 보통 예를 들면 리츠다 그러면 부동산업하고 뭐 그 거래소하고 주식회사 상법 몇 가지만 섞으면 되는데 블록체인 집어넣으면 이게 10개에서 20개 이상의 협업이 돼야지 비즈니스가 창출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미래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 바에는 아주 소액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는 프로토콜 경제를 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도 반드시 블록체인화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주제여서 네. 내가 또 기술적인 거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 좀 이제 뭐 안타깝다, 아쉬운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항상 그런 거 지나고 보면은 뭐 그거 뭐 쉽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우버 에어비앤비 나왔을 때도 딱 보고 나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전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바꾼 환경 갖다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어떤 게 되고 안 되고가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해관계 복잡하잖아요. 뭐 블록체인 이용한다면. 근데 좀 그런 중간 단계로 해서 그냥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날로그 거래소가 중심이 돼갖고 해버리는 거야. 이를테면 거기에 그냥 저기로 온라인도 갖다 집어넣고 자기 온라인 우리 뭐 지금 회사가 뭐 은행도 있고 다 이렇게 하다가 디지털 부서 만들고 디지털 본부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거래소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거래소 내에 뭐 우리 코스피 있고 코스타 있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거 갖다 하나 만든다는 그런 제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틀 내에서 발상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지난한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한번 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몰랑몰랑하게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좀 부동산은 사실은 이제 뭐 워낙 중요하고 큰 분야이어서 여기 사실 오늘 이제 기술적인 그런 쪽에 하는 분도 있으면 더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실물 부동산 쪽에서 뭐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우리 아까 오늘 우리 부산이랑 지역 웨비나 하는 거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우리 강신현 대표님 뭐 핀텍 쪽 하시다가 이렇게 프락텍으로 바꿨다는데
프랍텍으로 뭐 이렇게 아까 핀텍 하시다가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좀 어떤 뭐 이제 핀텍 쪽에서 뭐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이쪽으로 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좀 핀텍하고 이런 프랍텍을 연결하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아, 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PI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픈 API를 처음에는 금융결제원이 좀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 뭐 열으셨다가 은행 카드사한테 다 열어주고 인해서 솔직히 저희는 보안을 충족하기 되게 어려워진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금융이랑 제가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해봤으니까 이거를 융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북붕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거고요. 아파트 주위처럼 이렇게. 저는 일단은 지금 금융은 너무나 중요하고 돈하고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뭐 해도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불리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크게는 그냥 이제 금융 아니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조금 뭔가 조금 경직돼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부동산이 저희도 이제 자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조금 더 데이터가 잘 정제되고 해서 부동산이 조금 더 주식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저는 부동산 데이터가 너무나 잘 정리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쉽게 갖다 쓸 수 있고 투명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요자 공급자 연결한 게 리츠였고, 그죠? 네, 리얼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였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런 디지털 자산화 해가지고 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로서의 이제 블록체인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디언스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짧게 하고 아쉽지만 오늘은 좀 이 정도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브릭 자산 운용 서비스 경우에 플랫폼 통해서 해외에서도 투자 접근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오디언스에서. 그냥 짧게. 네, 뭐 일단은 아쉽게도 이제 특례사항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만. 국외 내국인이면서 부산은행 저희 같은 경우 부산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오케이. 지금 부산 특구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또 굉장히 잘 되면 또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오디언스 쪽에 좀 그런 질문 한번 주신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것도 뭐 딴 거하고는 좀 다른데 뭐 한국 유학생인데 외국인이신 것 같아요. 핀텍 업체를 어떻게 만드냐는 건데 그래서 뭐 이건 뭐 특별한 제한은 없을 거예요. 외국인이 뭐 이렇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선 법인 설립 이슈인데 아마 1억 정도 뭐 이렇게 돈이 1억 정도라면 클 수 있겠다 유학생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다른 어떤 문제는 특별하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핀텍 같은 경우 핀텍은 기본적으로 무슨 아까 뭐 뱅킹이라든지 뭐 캐피탈 마켓이라든지 또는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법규에서도 제약이 있으니까 그건 좀 보셔야 될 거고 외국인이 뭐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이거 좀 구체적으로는 SBA라고 있어요. 서울 산업진흥원인가 상암동에 본사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또 그 외국인들 이렇게 창업하는 거 이런 거 돕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하니까 그런 건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또 실무자들이 상세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원래 이제 1시간 우리가 한 뭐 조금 넘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시간 40분이 됐기 때문에 한 시간 거의 2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근데 줄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부동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핵심이 많이 있으신 거죠.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랍텍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산업과 시장을 갖다 만드시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강 변호사님, 김우섭 사장님, 우리 강신영 대표님, 권영진 이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핀테크와 프롭테크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